도대체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우리의 생명체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체들이 모여가지고 큰 덩어리를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런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 특히 그런 단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뿌리는, 도대체 줄기는, 도대체 잎은, 도대체 꽃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생김새로 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 즉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하면 이끼류와 같은 선태식물과 그 다음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 그 다음에 소나무와 같은 거시식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꽃이 활짝 핀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속시식물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꽃식물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식물은 지상부와 지하부가 있겠죠. 그래서 지하부에는 바로 뿌리개가 존재하고 있죠.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지만은 줄기에 잎이 달려 있고, 잎이 달린 그 사이를 우리가 한 마디라고 하고, 그 사이를 마디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잎은 잎몸이 있고, 그 다음에 잎몸에 붙어 있는 잎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잎자루 윗부분에는 옆눈 혹은 곁눈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어요. 그 다음에 잎의 줄기 끝부분에는 끝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 잎, 줄기, 뿌리가 대표적인 식물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속해서 다음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그림에서 보면은 잎이라든가 줄기, 뿌리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을 띤 뿌리, 줄기, 잎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패턴에서 약간씩 벗어난 몇 가지들을, 즉 변형되어 있는 뿌리나 잎, 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 잘 아시는 거죠? 이거 뭐예요? 고구마죠, 고구마. 그죠? 고구마. 고구마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건 뭐예요? 그렇죠? 뿌리예요. 뿌리의 일부분이, 그죠? 뿌리의 일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양분을, 녹말과 같은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원뿌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이런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당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화도에 많이 나는 순무와 같은 그런 무도 그렇죠. 그죠? 무 뿌리도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여기가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뭐다? 뿌리다, 뿌리.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이건 뭐냐면 완두콩인데, 요 끝이 이렇게 덩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덩굴. 그 다음에 이건 선인장이죠. 여기 보니까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출신 성분이 잎이에요, 잎. 잎이 이렇게 변형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두콩의 덩굴손이라든가 선인장의 가시가 그렇죠. 잎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줄기도 보면 재밌어요, 줄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줄기가 맨날 구분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고구마하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는 뭐다? 뿌리고, 감자는 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감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줄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뿌리줄기 중에서도 끝부분이 특별히 저장을 위해서, 이제 뿌리줄기의 끝부분이 저장을 위해서 이렇게, 그 뿌리라는 말을 붙이자면 뿌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줄기인데, 뿌리 형태의 줄기라 그래서 뿌리줄기예요. 이렇게 비대해져 있는, 이걸 우리가 덩이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새로 감자를 심을 때는 이 덩이줄기에 있는 곁눈,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곁눈 부분을 심으면 새로운 개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여러분들 이제 붓꽃이 한참 5월 달에 많이 피는데, 붓꽃도 보면은 그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뿌리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뿌리줄기를. 그죠? 그래서, 보통 크고 갈색이며 뿌리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변형된 줄기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흔히 그 딸기 같은 경우는 기는 줄기라고 그러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은
그 줄기가 변형이 된 녀석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돼서 마치 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하는 녀석들도 있고, 잎도 이게 잎인지 아니면 뭔지 헷갈리는 녀석들도 있고, 그냥 기본 근원을 보면은 식물의 뿌리나 잎이나 줄기는 형태가 변형된 종류가 많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속시식물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눈다고 그랬죠? 외떡잎 식물로 가장 대표적인 걸 들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뭐가 있죠? 옥수수가 있었죠. 옥수수. 자, 옥수수를 보면은 옥수수의 잎을 자람을 관찰해 보면은 잎에 있는 잎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나란히 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란히 맥, 나란한 맥이다. 나란히 맥. 그 다음에 줄기를 우리가 잘라보면은 그 외떡잎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그 관다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복잡하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꽃잎을 보면은 보통 3회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합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6장의 꽃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꽃잎의 수가 3회 배수로 되어 있고, 뿌리가 수염처럼 이렇게 수염뿌리로 되어 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콩가식물의 대표적인 그 강낭콩을 배웠죠. 이건 쌍떡잎 식물에 속하는데, 이 친구들의 잎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잎맥이 이렇게 마치 그물처럼 촘촘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물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은 잎맥의 모양만 봐도 겉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다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층이 있고, 여기에 안쪽으로는 형성층의 안쪽으로는 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채관이, 양분의 이동 통로인 채관이 그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이 관다발만 보면은 그 내무랑을 생각했어요. 신라시대의 왕. 그래서 안내자로 안쪽에 있는 게 물건이다. 이렇게 무조건 외웠던 기억이 나요. 관찰도 안 하고. 그래서 다 관찰하죠. 꽃잎의 쌍떡잎 식물은 4회 배수나 5회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장미과, 찔레꽃 이런 녀석들은 5회 배수고, 십자화과 해가지고 여러분들 배추잎나비가 자라던 케일이라든가 배추, 무 이런 꽃들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4나 5회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쌍떡잎 식물은 이렇게 원뿌리가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곁뿌리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보면은 아, 이게 외떡잎인지 쌍떡잎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 세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왜 세포를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조직 체계에서 세포로는 살아있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물질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모든 세포는 모든 세포들의 글자가 틀렸네요. 조상세포하고 조상세포.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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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걸 말하는 거죠. 조상세포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은 기능이나 형태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공통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들이 어떤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다룬다면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차이점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 좌측은 이제 식물세포고 우측은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를 골라라 그러면은 크게 세포벽이 있다라는 용어, 세포벽, 엽록체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면 돼요.
자, 모든 세포에는 세포의 삶을 영위하는 명령의 사령부격인 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에너지 공장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포이기 위해서는 세포의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포의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식물세포건 동물세포건. 그런데 이 세포막 바깥쪽에 식물세포는 소위 세포벽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식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 엽록소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데 그런 엽록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엽록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소하고 엽록체의 관계는 엽록소는 공장의 기계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계들이 모여 있는 공장 전체를 엽록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포들이 적당하게 모여가지고 자기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형성을 해요. 조직. 이런 조직이 형성이 되면은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소위 특수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 덩어리를 조직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뭐냐면은 잎이라든가, 그 다음에 줄기라든가, 그 다음에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뿌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기관이다.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체를 형성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 조직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조직계를 여기서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노란 색깔로 해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로 한색으로 한 거를 표피 조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물관, 체관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소위 관다발 조직계. 이 세 가지를 기본 조직계라고 하거든요. 표피 조직계는 식물의 외부 보호막을 이루면서 마치 사람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손상이라든가 감염성 생물에 대한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잎에도 기본적으로 표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줄기에도 있겠죠. 뿌리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관다발 조직계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관다발 조직계가 뿌리에서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이게 쌍덩이 식물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잎에도 이렇게 잎맥에 의해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는 당연히 기본적인 잎살이라든가 잎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조직계가 되겠죠. 이러한 조직계들이 식물의 기관, 뿌리, 줄기, 잎은 이런 그 식물의 기관은 표피나 관다발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조직계를 형성해서 식물기관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상식을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면은 식물의 각 기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부터 보면은 뿌리는 크게 보면은 뿌리 끝에는 소위 생장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서 분열한다. 무슨 분열한다? 세포 분열을 함으로써 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자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끝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 골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분열을 했으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쭉쭉 커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신장한다, 신장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셀룰로즈와 같은 섬유소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런 다음에 이 뿌리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담당하는 분할을 좀 하는데
표피 세포 중에 맨 바깥쪽에 하나가 뿌리털로 변화가 돼요. 이 뿌리털도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요.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그리면 안 되겠죠. 그죠? 표피와 피층이 있고 관다발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게 기본적인 뿌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보통 말이죠. 나무는 점점 굵기가 굵어지잖아요. 어린 나무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 굵기가 굵어지는데 이렇게 그 나무의 둘레가 굵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기생장과 이기생장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차 생장, 2차 생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초봄이 됐어요. 초봄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잘라는 단면을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속 숫자를 써가지고 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다발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소위 부름켜라고도 일컬어지는 소위 그 형성층, 한자로는 형성층이라고 하는데 이 부름켜가 부피 생장을 하거든요. 부피 생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름켜 안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관이 있다고 그랬죠. 물관이 이루어지는 물관부가 있고 이 바깥쪽에는 체관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껍질층, 피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표피가 있어요. 그래서 초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늦여름 같은 경우는 점점 생장을 해가지고 물관부가 안으로 그 다음에 체관부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그 두께를 가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자라면서 표피도 떨어지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게 밀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늦여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1년 차가 있었고 2년 차에는 그 또 자라요. 또 자라서 세포 분열 또 하겠죠. 이걸 우리가 이기 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기의 물관 그 이기의 그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뭐예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체관부가 아니고 이게 물관부인데 뭔가 글자를 잘못 집어넣네요. 왜냐면은 형성층 안쪽에가 물관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기 물관부가 있고 바깥쪽에 이기 체관부가 있고 새로운 뭐 코르크라든가 코르크 형성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코르크는 여러분들이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와인 마개라든가 보면 코르크 뚜껑 나무로 해가지고 한 것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목보는 1기와 2기 생장이 되면서 만약에 여름에는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추운 가을이나 겨울에는 생장이 중단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장될 때는 세포 사이가 좀 엷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생장할 때는 조밀조밀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런 나이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 나이테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나이테 숫자를 한 칸을 보면은 이것은 몇 년이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 수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의 생장 패턴을 보면 지구가 점점 전에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즉 온난화가 됐는지. 만약에 온도가 안 올라갔으면은 이 사이가 촘촘히 간격이 짧을 것이고 지구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간격이 넓을 것이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Q, 풀과 나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놨죠. 기본적으로 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은 1기 생장, 1차 생장, 1기 생장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무는 2기 생장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풀 같은 건 두께가 안 굵어지나요? 굵어져요. 어떤 형태로 굵어진다는 뜻이에요? 1기 생장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최대로 커지는 데까지 그 생장하는 거예요. 2기 생장을 이루는 나무는 나이테를 가지고 있지만 풀은 나이테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나무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나무는 풀이냐 나무냐, 즉 초본이냐 목본이냐 가지고 맨날 질문해요. 대나무는 기본적으로 초본입니다. 풀입니다. 풀. 그 대나무도 두께가 굵어지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대나무 두께가 굵어지는 거는 초기에 있던 일기 생장 때 만들어졌던 각각의 세포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해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나무처럼 막 나이트를 형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하게 하는 질문이 대나무는 목본이에요, 초본이에요? 대나무는 뭐다? 초본이다.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식물의 입에 하는 역할, 아까 뿌리 했으니까 이번 입을 한번 생각해보면 입이 뿌리와 줄기를 했고 입을 생각해보면은 식물의 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 태양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그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물로, 즉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걸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합성이고 그 부산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 해서 광합성,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 입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들 때문에 우리 동물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화학식을 표현해 놨지만 6분자의 이산화탄소하고 6분자의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부산물로 산소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그 포도당과 같은 거를 우리가 단당류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당류. 과일이나 꿀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 이것도 단당류예요.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단당류예요. 화학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났어, 한 분자씩. 이거를 우리가 이당류라고 그래요. 이당류 중에서도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난 거를 우리가 엿당, 보리가 싹이 날 때 그게 많이 있다. 엿기름 가지고 식혜를 만든다 그러죠. 단맛 나게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맥아당, 보리맥자를 써서 싹아자. 근데 포도당 한 분자하고 또 다른 단당인 과당이 만난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흔하게 자주 쓰죠? 설탕. 설탕 단맛이 나요. 과당이 아주 단맛이 강하거든요. 포도당 한 분자하고 갈락토스가 만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 엄마 젖을 먹고 자랐죠. 그죠? 젖당.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광합성의 산물로서 녹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결국 최초의 산물은 이게 뭐예요? 포도당이었잖아요. 포도당이 여러 분자를 만난 거를 우리가 다당류라 그러거든요. 포도당이 여러 분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다당류가 바로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포도당을 만들었다가 포도당이 녹말로 전환이 된 걸 가지고 우리는 광합성이 일어났구나 하는 아이오딘과 칼륨 반응을 이용해서 검출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은 빛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양에서부터 빛이 막 오면은 이 빛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있는데 식물의 잎, 광합성을 한 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뭐냐? 바로 빛 중에서도 녹색 빛은 반사하거나 그냥 통과를 시켜요. 대신에 나머지 색깔들, 빨간색 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란색 파장이라든가 뭐 이런 빛들은 흡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모습도 그려놨지만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공장이 엽록체잖아요. 엽록체에 소위 저런 티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엽록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록소는 공장의 기계다 생각하고 엽록체는 공장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막 오게 되면은 그 엽록소라고 하는 기계를 가동을 시켜서 위에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비유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려면은 광합성의 재료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CO2를 쓴다고 그랬죠? 광합성의 재료로 CO2를 쓰고 또 광합성의 재료로 뭘 쓴다고 그랬죠? 물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포도당 화학식 너무 쉽죠? CHO가 1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O2는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이제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은 어떻게 끌어들이냐? 물은 뿌리로부터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토양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이 이렇게 뿌리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흡수가 돼서 관다발계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줄기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응집력이다 그래요. 응집력. 서로 잘 안 떨어져. 그 다음에 물 분자들은 이런 세포 벽에 안에 딱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착력이다 그래요. 여기서 유착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부착력이나 유착력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럴 때 응집력과 부착력 때문에 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 자, 입까지 갔어요. 입을 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대개가 입의 뒷부분에 뒷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은 또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채워져서 올라오죠. 그래서 물은 이제 광합성이 쓰이기도 하고 식물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 외부 공기로 이렇게 되면서 체온도 유지가 되고 그게 지속적인 물의 공급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을 안 주면 식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재료로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와 잎까지 물이 흡수해서 이동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물부터 흡수해가지고 잎까지 이동해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이 기공이거든요. 여기 기공. 이 기공을 우리가 관찰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기공이 어떻게 해서 열고 닫히는지 그 개폐 기작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광합성을 증진시키는 적응 전략은 입의 면적이 넓어진다. 든가 하면은 잘 되겠지만 그러면서 수반되는 위험성은 뭐예요? 입의 넓이가 넓어지면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 굉장히 일어난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분 손실을 적당하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작이 없다면은 이 식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거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칼륨 이온이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변세포다 그래요. 공변세포. 구멍 주변에 있는 세포다. 영어로는 우리 농구할 때 가드 있잖아요. 가드. 경비병 할 때 가드. 가드셀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자, 이 공변세포, 두 개의 공변세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칼륨이온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빨간색 점이 칼륨이온이거든요. 그러면은 농도가 높아지니까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면 물이 들어가요.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 식물의 액포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 공변세포가 커지겠죠. 커지는데 여기 두께를 보면 안쪽하고 바깥쪽 두께를 보면은 기공의 안쪽 편 두께가 더 두껍죠. 여기가 얇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팽창하게 돼요? 바깥쪽이 먼저 팽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먼저 열리니까 기공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지금 식물체 내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인지해가지고 이번에는 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또 이 기공이 닫히고 이런 식으로 열고 닫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공은 입의 뒷면에 많다고 그랬죠. 그죠? 일반적으로 공변세포는 기공이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도록 조절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대지방의 대부분의 생물들. 그럼 낮에 기공이 열리면은 이산화탄소가 열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빛이 있는 동안에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고, 또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밤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으니까 기공을 닫아서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일반적으로 새벽에 해가 뜰 때 기공이 열리는 현상에는 최소한 3가지 인자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인자냐면은 햇빛이 관여를 해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공변세포가 칼륨이온과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도록 자극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뭐가 있냐면 CO2의 농도. 그죠? 공변세포 내 CO2의 농도가 낮아져도 이게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소위 생체시계예요.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했냐면은 식물을 어두운 방에 넣어줬어. 그랬더니 기공은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일주기 리듬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식물체에 내재된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내재된 그러한 그 생체 시계가 이렇게 기공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시오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안에 물이 들어가서 팽창하면 열린다.
불이 빠져나오면 다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식물의 구조 중에서 구조와 기능 알아보는데 뿌리 대략 알아봤고 줄기, 잎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식물의 주요한 생식기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손을 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연속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꽃이야말로 최종 결정판이 아닐까. 꽃은 워낙 변형된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뭐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은데요. 어느 꽃이든지 기본적으로 그 꽃을 구성하는 것의 기원은 뭐냐면은 잎이에요. 그러니까 다 잎에서 변형돼서 생긴 것이다. 잎이 변형돼서 어떤 녀석은 여기 아래 그림에 있지만은 꽃받침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암술, 수술, 어떤 녀석은 꽃잎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꽃의 형태를 보면은 밑에 보면 꽃받침이 있을 거지. 거기에 꽃잎이 달려 있겠죠. 꽃잎은 외땅 식물 같은 경우는 몇 3의 배수, 쌍떡잎은 4나 5의 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어떤 우리가 보통 꽃이 핀다라고 하는 속시식물부터 꽃이 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끝에 이제 꽃밥이 달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암술은 암술머리가 있고, 그 안으로 내려가 보면은 밑씨가 있고, 밑씨를 둘러싸고 있는 씨방이 존재해요. 대체로 수술하고 암술하고 숫자를 비교해보면 수술이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꽃 안에서 수술과 암술이 서로 수분이 돼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그런 걸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하는데, 자가불화합성은 어떤 그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화학적인 그런 물질에 의해서도 방해할 수도 있고, 혹은 수술이 그 성숙하는 시기와 암술이 성숙하는 시기를 서로 시간차를 더 가지고 자체 내에서 서로 못 만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꽃피는 식물의 생활사를 보면 성숙한 식물이 꽃을 피겠죠. 이 안에는 밑씨를 가지고 있는, 밑씨가 이제 씨방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암술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기, 대개가 우리가 먹는 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씨방이 발달한 거, 씨방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 씨 안에 앞으로 또 다른 개체가 자손이 될 수 있는 배가 들어있고, 그 씨가 발화를 하게 되면 어린 식물이 되고 다시 성숙하는 식물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꽃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형태가 너무 많다라는 거. 특히 장미 같은 경우는, 장미과 식물들은 꽃잎이 5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성년의 날이다 뭐 할 때 장미 뭐 애정을 고백한다 할 때 장미를 준다 할 때 보면 꽃잎이 5장 아니잖아요. 그건 수술을 다시 인간들이 계속 개량해 가지고 꽃잎처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돌연변인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밑씨에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 밑씨에서 씨가 발달하는 동안에 수정에 의한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식물들도. 그러면서 꽃의 씨방이 두꺼워지면서 열매로 성숙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완두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 완두에서 어떻게 해서 그 꼬투리가 형성이 되는지, 여기 보면 이제 수정이 일어났어요. 그 가루바지가 일어나서, 가루바지가 일어나면 이렇게 꽃잎이 척 떨어져요. 꽃잎이 떨어지면서 씨방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씨방이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세포벽이 두꺼워지면서 완두콩을 감싸는 이 꼬투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완두의 사실은 완두의 씨다 그러는데, 씨는 이 밑씨가 발달해서 씨가 이 안에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 꽃받침은 이 꼬투리, 이 전체를 꼬투리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밑씨의 벽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렇게 커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 암술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단면을 보는 게, 씨꼬투리의 절단면을 보면은 꼬투리 안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부분, 이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씨의 배꼽이다.
여기서 달려있던 자리가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배꼽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두꽃의 구조하고 그에 해당하는 열매, 즉 완두꼬투리의 부위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게 열매인 거예요. 자, 성숙한 열매 몇 종류를 이렇게 제가 화면에 비춰봤는데요. 상단부에 있는 열매는 그 세포벽이 물렁물렁해가지고 과육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은 과육이 풍부한 열매고, 아래쪽에는 견과류, 그러니까 씨가 보통 말라있는 상태. 우리 흔히 그 벼 있잖아요. 쌀. 그 벼 같은 경우가 씨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열매예요, 열매. 씨가 들어있는 씨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전체를 열매라고 하니까. 그래서 벽씨가 주변 바깥쪽에 이제 씨방이 발달한 거, 요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죠. 다양하게 발달했죠. 땅콩처럼 발달한 거, 호두처럼 발달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풍나무 한참 6월이나 이때 보면은 그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날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윗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열매고, 이 안에 까보면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 상태가 씨방이 어떻게 발달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꽃받침이 또 꽃바퀴가 발달한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맨 안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씨방이고, 또 꽃바퀴가 발달한 과육이 풍부하고, 정말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그냥 막 먹는 거는 세포벽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과육이 풍부한 걸 우리가 많이 먹는다. 자, 하루에 한 견과도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견과들이 들어가 있다. 꽃의 성숙한 씨방. 그걸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다. 꽃의 성숙한 씨방을 열매. 열매를 영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 fruit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그 근원이 대개가 어디다? 씨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매, 꽃의 성숙한 씨방. 열매라고 하는데, 일부 속시식물들은 이제 이 열매를 발달시키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씨가 퍼지는 것,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종자의 분산, 씨의 분산을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민들레 같은 게 흔하게 보이잖아요. 이 하나가 열매예요, 열매. 씨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낙하산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을 타고 작은 종자를 멀리 운반해주죠. 열매의 바깥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리처럼 변형되거나 또는 종자 껍질이 있는 일부 속식물, 동물에 붙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건 독고마리라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 데 막 붙어. 그럼 얘가 막 이동하니까 다른 장소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죠? 많이까지 퍼져나가니까 새로운 세계로 널리 퍼져나야 번식을 성공하고 그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흔하게 보이죠. 이런 과육이 발달해 있고 먹음직한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는 뭐예요? 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종자가 발달하는 동안에는 어때요? 이게 녹색이죠, 녹색. 그래서 녹색 잎에 효과적으로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먹어. 그런데 그러니까 씨가 나 씨 많이 발달시켰어요 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선명한 색으로 변하면은 새나 포유류가 열매 위치를 쉽게 알아봐서 먹게 해요. 여기는 이제 개똥쥐바퀴 새가 그 열매를 먹고, 그러면 과육은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종자는 대개 소화관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얘가 원래 채취했던 장소보다 멀리 떨어졌다면은 똥까지 같이 나오니까 천연 비료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전략들 때문에 속시식물이 90% 이상 이렇게 지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대개가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이런 것들, 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이렇게 채취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 성숙시키기 때문에 씨가 제대로 성숙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은 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